아테네의 길을 묻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아테네의 망국의 주범이라고 일컬어지는 선동가 3인방 중에서 재승박덕의 선동가였던 알키비아데스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아테네를 멸망시켰던 클레오 니키아스 그리고 알키비아데스 이렇게 3인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바티칸 궁전에 가면 보실 수 있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좀 독특한 복장을 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눈에 띄시나요? 찾아내실 수 있습니까? 네, 바로 이겁니다. 투구를 쓰고 있는 모습이죠. 알키비아데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소크라테스가 뭔가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테네 학당, 즉 학교입니다. 학교에 투구를 쓰고 나타나는 알키비아데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 한 가지 찾으셨나요? 아직 찾지 못하셨나요? 이게 뭡니까? 혹시 이게 여우의 꼬리인가요? 뭘까요? 사실은 칼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아테네 학당에 알키비아디스가 등장한 것으로 라파엘로는 그려 넣었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겠지요. 그냥 이렇게 그려 넣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알아보게 될 텐데요. 우선 이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이건 아주 고화질 화면인데 이게 PPT로 보니까 조금 깨지기는 합니다만 명화 중에 명화라고 일컬어지고 있지요. 자, 요거를 한번 보시면 왜 이 라파엘로가 알키비아데스에 대해서 무엇하고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바로 요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요것은 천사의 날개를 댄 악마의 모습입니다. 요것을 알키비아데스의 가슴 갑옷에다가 그려 넣었던 것입니다. 천사의 모습과 악마의 모습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의 이중성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라파엘로가 이렇게 그려 넣었던 것으로 사람들은 추정합니다. 분개의 일학이었습니다. 잘생긴 외모도 그렇지만 뿐만 아니라 그는 아테네 최고의 명문가에서 태어났고 그가 태어났을 때 아테네는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이제 애당숙한테 이제 이렇게 후원 애당숙 집에 가서 살게 되는데 바로 페리클레스입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죠. 그리고 그는 아테네 최고의 선생님들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입니다. 남성한테 어울리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고 그야말로 재색을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소크라테스에게서 수사학을 배우기도 했고 또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 차차 또 나중에 또 보시기로 하고요. 그러나 그의 행실은 천방지축이었어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히 그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문란한 사생활로 또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천사의 날개를 한 악마의 얼굴을 그려놓은 라파엘로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의 행적을 보면 더욱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쾌락을 탐닉하는 알키비아데스를 끌어내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모습입니다. 이건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알키비아데스가 정계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정계 진출을 할 때의 모습부터가 정말로 신출귀몰합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가 29살 때입니다. 아테네에서는 30살이 되어야만 그때부터 장군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그것도 되기 전인데 이때 큰 일을 하나 저지릅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파르타와 그 니키아스가 평화 조약을 맺었지요. 그런데 스파르타는 이 조건을 안 지켜요. 그래서 조약이 결렬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스파르타는 이 조약이 평화 조약이 필요했어요. 그때는 힘으로 좀 스파르타가 오히려 밀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부랴부랴 협상 대표단을 아테네로 보냅니다. 그 협상 대표단을 한밤중에 알키비아데스가 숙소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말합니다. 나 알키비아데스다. 너희들 내 이름에서도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내 피 속에는 스파르타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 알키비아데스라는 이름은 바로 스파르타식 이름이고 먼 조상이 바로 스파르타였다고 그러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내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희들 오늘 말 큰 실수했다. 너희들이 왜 협상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 왜 하느냐. 오늘 아테네 시민들 분노하는 걸 보았지 않느냐. 내일은 너희들 정말 곤욕을
목을 치를 거다. 협상 전권이 있다는 너희들을 어떻게든지 겁박을 해서 양보를 받아내려고 할 거고 그게 하다 안 되면 너희는 죽은 목숨이다. 뭐 너희 죽는 거야 뭐 어쩌냐마는 너희 이 평화조약도 날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니까 내 말 잘 들으라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 간단하다. 내일 아침에 바른대에 딱 올라가 달라면 어저께 우리가 전권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그거 다 우리가 지어낸 얘기고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꼬치를 합니다. 그 다음날 스파르타 대표단이 미네에 가서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알키비아데스가 연단으로 달려나갑니다. 거기에서 외칩니다. 여러분 들으셨지요? 이 사람들 지금 어저께 한 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뒤집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믿고 무슨 평화조약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조약 체결한 거 이 사람들 다 지켰습니까? 안 지켰잖아요. 지금 뭐 또다시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사람들 말 들어가지고 다시 하면 지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둬도 되겠습니까? 막 이러니까 막 시민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스파르타 협상단이 그냥 온비백산해가지고 그냥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니키아스가 또 어떻게 그걸 해보려고 쫓아가는데 그건 또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게 알키비아데스가 이런 사람이에요. 정말 재주가 뛰어나다고 해야 될지 참 교활하다고 해야 될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평화협상이 결렬되게 되죠. 그래놓고 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틈에 잽싸게 반스파르타 동맹을 체결해 버립니다. 그것도 또 앞에서 설명될 겁니다. 자, 그렇게 상황이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키아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야말로 애송이한테 보기 좋게 한 방 당한 거 아닙니까?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이를 부득부득 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언젠가 너한테 한번 내가 이걸 안갚음을 해주겠다고 별렀을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앞으로 두고 보시죠. 자, 그렇게 해놓고 또 알키비아데스는 가만히 있지 않아. 이 사람 튀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또 튀는 행동 한 가지 합니다. 아테네에서부터 배를 타고 저기 아르고스라는 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말을 기병대를 조직해가지고 뭐 숫자는 많지 않아요. 뭐 공격하러 간 게 아니니까 시위하러 간 거거든요. 한 폼 한번 잡으려고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말에다가 화려한 치장을 해가지고 쫙 그래서 만티네이에로 해서 엘리스로 해서 파트라이라는 데 거기 접수해버리고 거기다 이제 성곽까지 하나 싹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스파르타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기들 머리 꼭대기로 와가지고 보란 듯이 행군을 하는 거 참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예, 이 사람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이 만티네이아를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만티네이아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 니키아스의 행동이 아주 심상치 않아요. 미심쩍어요. 우선 소위 반스파르타 동맹을 맺은 것은 알키비아데스라고 그랬죠. 그랬으면 알키비아데스가 장군이 돼서 적어도 한 5천 명, 이때 아르고스가 3천 명, 엘리스가 2천 명 정도 병력을 지원했거든요. 만티네이아는 8천 명 정도 됐고요. 적어도 그러면 그 이상 5천 명, 자기들이 그 조약을 주동해서 만들어냈는데 그것 때문에 만티네이아가 공격을 당하는데 고작 1,000명을 보냅니다. 그것도 알키비아데스가 아니라 자기의 신복 중에 신복인 라케스라는 장군을 보냅니다. 뭔가 꿍꿍이가 보이지 않나요? 그 꿍꿍이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스파르타를 공격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스파르타도 이 라케스군을 공격하지 도망가는데 쫓아가지 추격도 안 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스파르타는 아르고스에서는 기족 부대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또 공격하는 척만 하고 공격을 안 해요. 도망가는데 쫓아가지도 역시 않고요. 뭐 만티 사람들은 바보들이겠어요. 이야 이거 뭐 이상하다. 딱 눈치를 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예, 엘리스도 눈치를 채고 뒤로 꽁무니를 뺍니다. 스파르타의 파라크스라는 그 왕의 자문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발한 그런 전략가였어요. 어떤 그에 의해서 결국은 스파르타의 분열 책동이 먹혀들었고 제가 보기에는 니키아스가 여기에 내통을 해서 이적 행위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기록에는 없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반스파르타 동맹은 깨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반스파르타 동맹을 깨뜨려 놓고 니키아스가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은 기존에 체결하려고 했던 평화 조약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소위 상호 방위 동맹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예, 그렇다고 전쟁을 막을 수 있게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 스파르타한테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만 벌어주었던 것이죠. 예,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 니키아스와 알키비아데스 간의 적전 분열을 일으켰던 것이지요. 이게 끔찍한 겁니다.
특히 애교 안보를 둘러싼 편가르기는 그야말로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 땅에서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좀 미심쩍은 일들이 있고 그럴 조짐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천안함을 둘러싼 갈등 같은 거, 이거 아직은 뭐 지역적인 것이고 뭐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 조금 더 넘어가지 않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것도 바로 이 적전 분열이고 외교 안보를 둘러싼 편가르기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을 놓고 어느 편을 들 거냐 이런 데 있어서 이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자칫 우리도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까 염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지난번에도 니키아스를 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렸었죠. 바로 요게 이제 그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직전의 전황도라고 말씀드렸죠. 초록색 요게 바로 이제 알키비아데스가 동맹을 맺은 겁니다. 거짓말로 스파르타 협상단 속여가지고 평화협상을 무산시킨 다음에 요거를 꾸밉니다. 그때는 또 코린트까지도 끼워 넣습니다. 물론 코린트는 약간 이제 양다리 걸치기 비슷하게 이렇게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게 맺어지니까 딱 스파르타는 갇혀버리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기존에 있었던 이런 아테네 포위망이 또 있잖아요. 또 300명의 포로가 또 잡혀 있잖아요. 정말 이건 뭐 그야말로 아테네 입장에서는 꽃내리 팹니다. 그냥 시간만 끌고 기다려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니키아스가 많은 것을 양보하고 스파르타가 평화조약을 체결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무산되니까 또 그거를 스파르타하고 내통을 해서 평화도 이 소위 반스파르 동맹을 깨버리고 결국은 상호 방위 조약을 스파르타가 맺게 되지요. 그런데 시칠리아 원정에 가가지고 아테네가 지는 바람에 힘이 기울게 되지요. 그때 전쟁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 전쟁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이겁니다. 평화 조약이라는 것은 물론 뭐 도움이 될 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가 양쪽 모두가 그것을 지킬 필요가 있을 때까지만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매달리는 사람이 한 분 계셨지요. 다행히 그게 무산되고 말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또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거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선동가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키비아데스가 신비교를 모독했다 하는 혐의를 씌워서 아테네로 소환하니까 위기를 직감한 이제 알키비아데스가 스파르타로 도망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알키비아데스가 스파르타로 도망가서 어땠을까요? 역시 이것도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참 신출귀몰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스파르타에 가가지고 스파르타 생활에 빨리 적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먹는 대로 그대로 먹고, 그대로 사람들이 자는 대로 자고, 그 사람들이 군사 훈련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고, 하여튼 모든 것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 사람들, 이 사람 괜히 죽게 되니까 쫓겨와가지고 이거 온 줄 알았더니 이거 간단치가 않네. 그러면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제 포섭을 해 나가는데 정말 신출귀몰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에게 또 적극적 조언을 아끼지 않아요. 특히 아주 아테네 입장에서는 결정타를 먹이는 그런 조언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테네가 이제 시칠리아 원정을 갔잖아요. 그 시칠리아에서 스파르타에다가 좀 도와달라고 요청이 와요. 근데 스파르타 사람들은 내부 일에 개입하는 걸 극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이 있잖아요. 10만에서 17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애국의 원정을 나가고 이러는 걸 아주 극도로 꺼려해요. 이때 바로 알키비아데스가 그 사람들을 왜 그걸 지원을 해야 되는지 설득해가지고 보냅니다. 물론 뭐 두 척의 군함에 불과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 시라쿠사에서는 아테네의 대군을 맞이해가지고 야, 이거 항복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거의 기울어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군사 강국인 스파르타에서 비록 두 척이지만 전함을 보내줬으니까, 야, 이러면 이거 한번 해볼 뭔가 아니냐, 스파르타가 우리를 도와줄 거 아니냐, 이런 기운이 생기면서 이제 전선이 이제 형성이 되었던 거. 그 바람에 이제 아테네가 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주 사실은 키비아데스가 자기를 모하면 궁지에 빠뜨린 아테네의 결정타를 먹인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데켈리아 요새라는 걸 건설하는 것도 해요. 이제 아테네는 전쟁이 나면 일단 성벽이 튼튼하니까 성벽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파르타군이 뭐 할 일이 없어요. 농토에다 불이나 지르고 뭐 농가 태우고 그러는 건데, 뭐 그거 아테네는 꿈쩍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데킬리아 요새를 짓고 거기다 주둔군을 배치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아테네의 수입원 중에는 동맹국들이 바치는 공납금도 있었지만 은광이 발달해 있었거든요. 그러니 스파르타군이 그 요새에 주둔하고 있으니까 은광 캐러 사람들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에 돈줄이 말라버는 거예요. 요거를 바로 이제 알키비아데스가 스파르타에 코치를 한 겁니다. 이것도 결정적 타격을 주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 사람은 그 와중에서도 또 이 일을 하나 벌려요. 바로 왕비하고 연문을설을 퍼뜨립니다. 근데 그것 처음에는 그냥 그런 설로만 있었는데 이게 만천하에 드러나요. 바로 지진 때문이었어요. 지진이 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이제 집 밖으로 몰려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이게 알키비아데스가 거의 발가벗은 몸으로 왕비의 침소리도 뛰어나오는 게 사람들 눈에 띈 거예요. 뭐 꼼짝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알키비아데스는 이제 다시 페르시아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는데 그 와중에도 그냥 가지를 않아요. 무언가를 도모해서 기막힌 일을 꾸미고 그러고 도망갑니다. 그때 이제 스파르타 왕은 전선에 나가서 거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까지는 조금의 여유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알키비아데스가 포섭해놓은 그 에포르라고 그 왕을 가는 감독관이 있습니다. 스파르타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을 완전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일을 꾸미게 되는데 이것도 참 여러분 아마 흥미진진하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장소는 바로 이제 아테네 건너편은 키오스라는 도시국가입니다. 아테네가 시칠리아 원정에서 패하고 나니까 여기서 이제 반란이 기운이 싹 텄니다. 힘이 기울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알키비아데스가 딱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포섭해 놓은 그 스파르타 왕의 감독관 에포르에게 가서 얘기했는데 내가 나한테 5척만 주라. 5척만 주면 모든 공은 네 공으로 만들어주겠다 하고서 키오스로 달려갑니다. 자, 키오스에서 반란을 할까 말까 망설이던 사람들이 스파르타에서 지원군 5척이 오니까 됐다 그럼 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빨간 점 이게 이제 주요 국가들이 반란을 도시 국가들이거든요. 이거 말고도 수없는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야말로 반란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갔더라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스파르타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군침이 도는 거예요. 요거 좀 맛있는 것 좀 이제 골라서 삼키면 좋지 않겠어요? 반란 일어나고 이런 거 접수하면 되는 거니까요. 요거를 또 이 알키비아스가 교묘히 활용합니다. 양쪽에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너희들 이거 가지고 다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내가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약을 맺으면 너희도 좋아. 서로가 상대방한테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냥 전광석화까지 뭐 사람들이 어떻게 개입하고 할 여지도 없이 조약을 체결해 버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벌어지는 일을 놓고 보니까 전적으로 페르시아에 유리한 조약이에요. 뭐 모든 거를 그냥 페르시아에 갖다가 바쳤다고 해도 좋을 만큼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누가 봐도 이게 그렇게 불리한 조약인 것이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알키비아데스가 기가 막힌 사람인 거죠. 왜 그랬느냐? 바로 페르시아의 그 소아시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왕자였어요. 디사페르네스라고. 이 사람은 다른 왕자하고 지금 왕권 다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뭔가 공적이 필요해요. 아버지한테 신뢰를 받아서 자기가 왕자를 차지하려면. 그러니까 알키비아데스라는 기민한 머리 소유자가 오니까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둘이가 뭐 거의 밤낮을 불구하고 붙어 있었다는 뭐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또 이 알키비아데스가 또 다른 일을 꾸밉니다. 은근하게 아테네 쪽에다 소문을 냅니다. 좀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야, 봤지? 너희들 나 봤지? 내가 이 페르시아 왕자하고 얼마나 친한지 봤지?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나를 옛날에 나 모함해서 죽을 궁지에다 몰아넣어서 할 수 없이 나 이러고 있는데 아테네로 좀 돌아가게 해줘. 돌아가기만 해주면 내가 이 페르시아 왕자 해가지고 그 힘을 빌려서 스파르타 그냥 한 방에 박살 내주지 않겠냐. 좀 돌아가기만 해주라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뭐 좀 농담 삼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참 기민하지요. 그 깨가 뭐 어디까지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런 묘수를 부리는 사람이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테네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테네로 한 번에 안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옛날에 자기가 기소됐던 게 그때 재판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뭐가 잘못될까봐 이제 사모스라는 섬 아테네 해군 기지가 있는 데입니다. 거기로 일단 1차 기원을 합니다. 거기에서 뭐 시민들이 나와서 지금 그 당시의 장면을 누가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 당시 그림은 아니고 이제 후세 사람들이 그린 그림인데요. 뭐 옷을 벗어서 던지고 뭐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일반 대중들은 이렇지만 또 아테네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알키비아데스가 돌아오는 거를 마땅치 않게 생각해요. 워낙 천방지축이고 무슨 짓을 벌일 수 없기 때문에 저 사람 들어오라고 그랬다가 또 무슨 짓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여론도 또 상당한 게 아주 짙게 깔려 있었거든요. 그러나 어쨌거나 그 사람 이제 일단 섬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군대의 지휘를 맡게 됩니다. 근데 이때 또 펼치는 알키비아데스의 그 성과가 대단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테네는 이제 한 30만 명 되는 사람을 먹여 살리려면 식량을 여기서 수입해야 되는데 자, 이집트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죠. 시칠리아에서는 거기 전쟁 갔다가 완전히 지고 돌아왔죠. 이제 남아있는 건 흑해 연안 하나인데 흑해 연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헬레폰토스 해협하고 보스포러스 해협 두 군데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스파르타와 페르시아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겠어요. 이것을 차단하려고 들죠. 총력전을 미칩니다. 결국 이제 이곳에서 알키비아데스와 이제 각축을 벌이게 되는데 알키비아데스가 맹활약을 합니다. 아주 연전연승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기가 막힌 전투 하나는 내가 하나만 골라서 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요 기지코스라는 곳인데요. 바로 이 마르마라해 헬로폰토스 해협과 보스포러스 해협 중간에 있는 그런 반도같이 생긴 거기에 있는 해군 기지가 있는데 여기가 스파르타가 점령을 해버렸거든요. 요거를 이제 아테네가 되찾아야 되는데 요때 펼친 전략과 전술과 그 사후처리 모든 걸 포함해서 정말 기가 막힌 그래서 결국 대승을 거두고 또 적장 스파르타의 장군 민다로스 이 사람도 훌륭한 사람인데 이때는 알키비아데스의 상대가 안 돼요. 알키비아데스가 이 사람의 생각까지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손바닥 들여보듯이 들여보면서 전략을 세우거든요. 결국 이제 그런 결과가 됐는데 조금 더 요건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스파르타 해군들이 이제 주둔하고 있었던 해군 기지이고요. 근데 이제 비가 막 억수로 떨리고 폭풍과 몰아치는 그런 한밤 야밤에 정말 위험하지만 이게 살금살금 가가지고요 섬하고요 반도 뒤에다가 딱 해군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정박시킵니다. 그러니까 잠복을 시킨 거죠. 그래놓고 이제 40척의 배만 딱 스파르타 해군 기지로 살금살금 이렇게 가게 만듭니다. 이 스파르타 민다로스는 지금 두 번이나 전쟁에 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세 번째 요번에는 반드시 자기가 승리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이거 한밤중에 40척이 오고 있어요. 저 정도면 저거 한번 해볼 만 하겠는데 저거는 한번 우리가 무찌르자 하고서 이제 따라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 함대들은 저기 지금 잠복하고 있는 그리 이제 막 도망갑니다. 스파르타는 쫓아가야 되겠죠. 거의 다 쫓아갔을 때 40척이 팍 뒤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돌아서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있는 사이에 보니까 옆에서 아테네 해군 잠복해 있던 46척이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해전에 있어서 이게 대단히 충격전이거든요. 그 뱃머리로 그냥 적선이 옆구리를 들이받으면 그냥 침몰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특히 잠복해 있던 이 아테네 해군에 의해서 스파르타 군의 측면이 노출된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지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급히 이제 스파르타 해군은 막 해안으로 이제 도망쳐 옵니다. 그래서 겨우 어떻게 해서 이제 뭐 붙들려서 이제 격침되는 건 격침되고 도망오는 놈은 도망오고 이제 그냥 혼비백산해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육지에 딱 상륙했는데 거기에 아테네의 중장보병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알키비아데스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 칠흑 같은 밤에 사람들을 저 육지 쪽으로 한 바퀴 빙 돌아서 여기다 진을 치라고 그냥 명령을 내려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되리라는 걸 알키비아데스가 자기 손바닥에 놓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민다로스가 얼마나 승리에 목말라서 조급한지 등등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거는 그때 알키비아데스가 했던 연설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에서건 육지에서건 요새건 적에게 대항해서 목숨 걸고 싸우십시오. 이것에서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처칠이 2차 대전 때 연설에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처칠이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이 알키비아데스가 했다는 걸 아까 그 투키디데스의 그 책에서 읽고 그대로 써먹은 겁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특히 이제 돈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돈 없다. 근데 저기 가면 페르시아가 준 돈 많다. 가서 뺏으면 다 너희 거다. 이런 사기를 북돋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반면 스파르타는 민다로스 장군이 전사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관이 이제 스파르타에다 보고한 그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 뭐라고 돼 있느냐? 스파르타 사람들 성격이 그대로 아주 그 사람들은 간결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보고합니다. 배를 모두 잃었다. 민다로스는 죽었다. 병사들은 굶주린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게 그때의 상황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알키비아데스라는 이 정말로 특출한 그야말로 군계 일학의 사람이 만들어낸 전과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알키비아데스는 이 흑해의 나라로 들어가는 항로를 완벽하게 확보를 합니다. 그것도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전투를 해서 다 뺏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협상도 하고 어떤 때는 애교 전략도 쓰고 어떤 때는 또 사람을 보내서 공작도 합니다. 회유도 하고요. 협박도 하고요. 뭐 별걸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런 전과를 만들어내서 아테네의 식량 보급로를 지키게 되었던 것이죠. 아테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또 알키비아데스의 종말이 그렇게 멀지를 않았어요. 금방 종말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스파르타가 이제 장군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디산드로스라는 이 사람은 소위 그 반쪽 시민, 즉 아버지는 스파르타 사람, 어머니는 노예 그런 사람인데 뛰어난 장군이에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뭐 정말 뛰어난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가 장군이 바뀌어서 그 사람은 딱 에페소스라는 성경에도 나오는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다 진을 칩니다. 알키비아데스는 그 건너편에 있는 노티온이라는 곳에다 진을 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리산드로스라는 사람이 아테네군을 손바닥에 놓고 있듯이 일어요. 이놈들은 돈이 없다. 그러니까 시간 끌면 승리는 우리 거다. 그리고 꼼짝도 안 하고 진지 안에서만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아테네는 정말 다급한 거예요. 돈이 없거든요. 뭐 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그것만 해도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테네는 국고가 말라버려가지고 결국은 장군이 책임지게 돼 있어. 그걸. 알키비아데스는 다니면서 어떤 때는 구걸도 하고 협박도 하고 공갈도 하고 어떤 때는 강탈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비를 마련해서 써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비를 마련해서 이제 떠나면서 이제 그 자기 친구한테 안티오코스라는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네가 좀 여기 지키고 있으라. 근데 절대로 먼저 공격하면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다짐을 받고 가는데 이게 그 친구가 그 약속을 쳐버려요. 안티오코스가 먼저 공격을 해요. 아마 심리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뭐 주먼 뭐 잘났냐. 나도 옛날에 아주 둘이가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러죠. 그 말은 좀 적절하지. 하여튼 깨벗고 놀던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만 전과를 세우냐. 나도 너만큼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그만 알키비아데스를 흉내내다가 그냥 참패하고 말죠. 그런데 그 책임은 전부 이제 알키비아데스한테 돌아갑니다. 온갖 거짓과 진실과 뭐 이런 걸 총동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위 알키비아데스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선동을 하게 되고 결국 알키비아데스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참하게 살아야 되고 마는 것이 알키비아데스의 최후입니다. 결국 편가르기와 선동정치가 아테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알키비아데스를 버린 것이지요. 물론 그 본인에게도 그 책임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결국 알키비아데스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만 그 후과는 모두가 아테네의 책임으로 기결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알키비아데스를 그 선동해서 모함했는지 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우리에게 충분한 반면 교사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이런 알키비아데스의 최후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결국 편가르기와 선동 정치가 그 나라를 망칠 수 있다는 생생한 역사의 교훈이었던 것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많은 것을 깨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일어났던 선동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기 위해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전 능력이라고 전혀 없는 술조 정권, 그 친구 안티오코스를 말하는 겁니다. 맡겨놓고 자기는 호요와 여행을 다시 돌아다닌다. 아니죠. 부족한 전비를 마련하려고 다닌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모았다. 이러면 돈을 모은 건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전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또 아비도스가 이오니아에서 여자들과 술을 마시며 방탕하게 놀았다. 이건 알키비아데스가 이렇게 술을 좋아하고 방탕하게 했던 건 사실입니다. 바로 선동이란 이런 것입니다. 거의 뭐 청담동 술자리와 상당히 통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 같은 맥락, 같은 차원, 같은 수준의 이야기입니다만 바로 선동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거짓 선동도 계속 이걸 반복되면 사람들이 이걸 사실이라고 믿어버리게 되거든요. 이게 선동이 그야말로 무서운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페르시아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 페르시아하고도 굉장히 협조적이고 스파르타도 도와주고 그랬지 않느냐. 그 사람이 뇌물을 안 받았겠느냐. 뭐 이런 식인 거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전쟁이 끝나면 이 사람이 페르시아의 참주가 돼서 아테네를 지배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지요. 때의 선동을 보면 그야말로 신구, 이게 옛날 것과 지금 것, 그 진위, 진짜와 가짜 이게 완전히 그냥 뒤범벅이 돼가지고 혼탕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선동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에 관한 사람들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선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감정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은 어디로 날아가보고 없어집니다. 시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야말로 들판의 풀잎처럼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성은 마비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알키비아데스는 쫓겨나고 말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선동은 약간의 사실에다가 교묘하게 거짓을 덧입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알키비아데스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면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 번영하던 시기에 최고의 권력자 집에서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고 성장한 사람이거든요. 능력이 정말 출중했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에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정말 군계 일학의 뛰어난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덕이 없었어요. 자만에 빠졌었어요. 절제를 할 줄을 모릅니다. 신중함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결국 그것이 자기도 망치고 아테네도 망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뒤에 남겨진 이름은 아테네의 배반자라는 오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뛰어난 인재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더라면 아테네를 구하고도 남았습니다. 10번을 구하고도 남을 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게 모함에 빠져서 물론 그것이 그 스스로의 책임이다 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아테네의 역사도 바뀌게 되었고 결국은 지구 문명의 궤적도 달라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만 아무튼 이 알키비아데스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알키비아데스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평화조약이라는 것은 지킬 필요가 있을 때까지만 유효하더라. 그런 교훈도 우리가 얻었지 않습니까? 또 특히 그중에서도 애교 안보를 둘러싼 편가르기는 그야말로 망국의 지름길이다. 정말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는 것은 우리가 망국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이런 거를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누누이 강조해서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허무맹랑한 거짓 선동도 계속되면 결국은 사실이 되고 말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30%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 참 기이하고 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이 거짓 선동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고 우리가 선동가들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동은 약간의 사실에다가 거짓을 교묘하게 덧입힌다. 네, 이런 교훈도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자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선동정치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그 말씀을 또 한 번 더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귀가 따갑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또 편가르기와 선동정치가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이 나라에 그것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망국에 이르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지도자가 이 땅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에서 제가 감히 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편가르기와 선동정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우정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의 집 밖에는 선동가들이 나타내 우리들의 안방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들 뿐입니다. 아니, 그들을 막아내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자각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을 깨우쳐야 합니다. 선동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선동정치가 어떻게 이 나라를 망칠 수 있는지 우리의 동료 시민들을 일깨워야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지도자가 이 땅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에서 제가 감히 예람되게 여러분께 한 말씀 올렸습니다.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제 6번째 시간으로 안데네 망국의 주범인 3인조, 즉 포퓰리즘, 편가르기, 선동정치 그 셋 중에서 포퓰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세 가지는 그야말로 삼위일체 3인조로 함께 다닙니다. 포퓰리즘이 편가르기를 몰아오고 편가르기가 선동정치를 불러옵니다. 이것이 망국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테네 패망의 역사에서 반면교사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